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부 호흡기계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저녁 때 좀 포근하다고나 할까요? 포근하다고나 할까 아니면 따뜻하다고나 할까? 날씨가 이제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녁을 오늘 맞이했는데요. 참 시간은 빨리도 갑니다. 워낙 이제 이거 성인간호학의 구조와 기능은 아나토미 해부학하고 피지올로지 생리학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해부 생리학이나 아니면 인체 구조와 기능이라는 교과목에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리뷰하는 기분으로 같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간호학에서는 이 해부 생리가 그 기본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질환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 해부 생리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비정상은 너무나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성인간호학이나 모든 전공 교과목에 앞서서 해부 생리를 다시 한번 책을 펴보라 라고 권해드립니다. 아주 강력하게 권합니다. 자, 오늘 이제 호흡기계의 상부는 다 했고 하부 호흡기계에 대해서 좀 이제 나가보려고 해요. 우리가 상부는 여기 후두까지였잖아요. 그죠? 후두까지였어. 여기가 이제 상부, 뭐예요? upper respiratory tract였고, 요 아랫부분이 이제 하부겠죠. lower respiratory tract, 하부 호흡기계. 그래서 기관하고 기관지, 세기관지, 뭐 폐포까지, 여기가 전부 다 하부 호흡기계에 속하는 거겠죠. 첫 번째로 여기 기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케아는 사실은 성인간호학에서는 트라케오스토미 간호 뭐 이거에서 좀 다뤄지지 다른 거에서는 특별히 뭐 다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나토미를 보면은 일단 요 길이가 한 10에서 12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경, 가운데 이제 직경은 2에서 2.5cm 정도 되는 어떤 튜브 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싸고 있는 거 있죠? 이게 기관 연골이잖아요. 그래서 16개에서 20개 정도 C자형 연골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라키오스토미 인시전 넣을 때 어디다 넣냐면 어디다 넣었었죠? 보통은 여기 윤상연골 아래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여기 기관절개술할 때 인시전을 넣는 부위이다. 뭐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렇고 여기 이제 기관에서 기관지로 갈라지는 부위가 있어요. 요걸 기관 분비, 그러니까 기관 분기부라고 하죠. 크라이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기관 분기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기침 수용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죠? 그거 유튜브 인서션 할 때 끝까지 이렇게 인서션을 하면 여기 기침,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 크라이나 윗부분 5cm 위로, 5cm 위로 끝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서션을 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크라이나에 뭐가 있어서 기침 수용체가 있어서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림상에 여기는 앞부분이잖아요. 기관이 이렇게 있고 뒤에 식도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직경에 의해서 2.5cm, 10에서 12cm의 관이고 용골 크라이나에서 뭐예요? right, left, 브론코스로 분지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경추고 여기가 흉추쯤 되겠죠. 그래서 흉추에서 한 5번 흉추에 거기에 이제 기관 분기부 크라이나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기관의 어떤 세포의 구조가 있는데 상피세포하고 술잔세포, 과립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게 들어오면 밖으로 내보내는 것들이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관에 있는 어떤 점에게 그거 뭐죠? 이거를 미세먼지를 싸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는 건 무슨 작용으로? 섬모, 상피세포에 있는 섬모가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점액은 도대체 어디서 만드냐? 술잔세포. 술잔세포는 술 액체잖아요. 그죠? 습기와 점액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술잔세포에서 점액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죠? 이물질을 이렇게 싸서 내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과립세포는 기도하고 혈관의 구경, 사이즈를 조절하는 그런 세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 근육은 교감신경은 이완돼서 내강이 넓어지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수축해서 좁아지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기침이라는 것은 수용체,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침 수용체는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기관지에도 있을 뿐만 아니고 인두 후두, 그다음에 비강, 부비동, 흉막, 복부, 장기 이런 데에 기침 수용체가 있어요. 그 있고, 만약에 이게 자극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침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뇌로 보내는 거죠. 대뇌 수질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 빨리 기침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면 성문이 딱 닫혀요. 닫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흉부하고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공기가 성문을 딱 열면서 위로 올라오는 과정. 이게 기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것이 그게 뭐 간단한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대뇌 수질이 명령을 읽고 내리고 이렇게 또 행동을 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네요.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관지로 갈게요. 여기는 트라케아였었고 여기는 이제 기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트라케아 브론키알 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나무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붙였는가 본데, 어쨌든 anyway 여기 기관지 색깔이 다르죠. 핑크색, 블루,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관에서 이게 양쪽으로 폐가 양쪽에 있으니까 기관지 갈라져요. 그래서 라이트, 레프트로 갈라지고 이걸 주 기관지 아니면은 뭐 퍼스트 브론커스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블루 색깔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옆 기관지거든요. 옆 기관지에서 오른쪽에 보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왼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옆 기관지가 있고 여기에서 또 갈라지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죠. 분절 기관지. 예, 분절 기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절 기관지 하면은 이게 뭐냐면 세그멘탈 브론카이는 브론커스의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세그멘탈 브론카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관지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주기관지, 옆기관지, 구획, 아니면 뭐 분절기관지 뭐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은 이제 그 구조상 라이트 쪽이 좀 이렇게 굵고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투베이션 할 때도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물질 우리가 삼켰을 때 사탕이나 이런 거 삼켰을 때도 이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좌측은 완만해요. 그래가지고 뭐 석션할 때 석션 팁이나 이런 것들을 인서션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때 이제 가래나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간호하실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옆기관지, 그 다음에 구역기관지, 아니면은 뭐 분절기관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탈 브론커스로 이제 분지가 되고요. 여기 옆기관지는 우리 체위백 같은 거 중력을 이용해서 가래를 내보내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체위백 같은 거 했을 때 여기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기관지 마지막 부분이죠. 보시면 여기 세기관지 가늘세자예요. 브론키올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세기관지, 그 다음에 종말 세기관지 끝부분, 아주 끝부분, 그 다음에 여기 호흡 세기관지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허파과리, 페포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페포낭, 허파과리 주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허파과리를 알베올러스라고 하거든요. 복수형은 알베올라이라고 하죠. 그죠? 라이 붙입니다. 아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기관지는 직경이 1mm 이하이고 연골이 없고 폐 실질의 점막하 조직에 묻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탈되기나 공기가 이렇게 포획되기가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호흡 종말 세기관지, 폐포원, 폐포주머니, 폐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물이 근육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폐로 넘어갈게요. 양쪽에 폐가 있죠. 렁이 양쪽에 폐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 입체적인 그림이 아니라서 이렇게 안 나오지만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힐룸이라고 하죠. 그죠? 이거는 폐문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예요? 혈관이나 아니면 신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론코스하고 여기 동맥, 정맥 이런 것들이 이 폐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구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뭐 힐룸은 사실은 뭐 신장에도 있고 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기관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은 이렇게 옆이 3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3개, 왼쪽은 이렇게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에이펙스가 있거든요. 에이펙스는 여기 바로 쇄골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쇄골 위에 부분, 그리고 여기 횡격막, 다이아프램 여기 부분에 렁 베이스가 있어요. 폐 기저부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걸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폐문을 신경 폐혈관 기관지는 어디 폐문을 통과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 기관지 순환은 폐순환하고 뭐에 의해서 기관지 순환에 의해서 혈액을 공급받거든요. 근데 폐순환은 뭐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이 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서큘레이션을 말하는 건데, 기관지 순환은 도대체 뭐야? 예, 기관지 순환은 우리 그 뭐죠? 기관하고 기관지에 영양을 공급하고 또 공기를 이렇게 마신 공기 있잖아요. 마신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습기를 공급하는 그런 어떤 서큘레이션이 뭐다? 기관지 순환이다라고 하고, 그런데 기관지 순환은 가스 교환에는 뭐예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페포 알베올라이, 이거는 알베올러스의 뭐예요? 복수형이죠. 페포들이죠. 페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페포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호흡기계의 기능적 단위다. 그리고 탄력 섬유로 둘러싸여 있고,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가스 교환을 위한 표면적을 넓히는 작용, 이런 작용이 이제 탄력 섬유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폐포는 이렇게 혈관으로 쌓여 있어요. 허파세동맥, 허파세정맥. 그래서 모세혈관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쌓여져 있는데 요 사이에 또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 또 공간이 있어요. 한 1mm 정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interstitial space, 사이질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포하고 혈관하고 구분하는 그렇게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폐포고 요게 이제 모세혈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소를 이동시켜주는 최종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 조직에 셀이 있죠, 셀? 예. 또 셀을 보면은 안에 핵이 있을 거고 기타 뭐 이렇게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리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단위인 셀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면 이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의 가장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망하면 점차적으로 다 손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호흡기계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뒤에서 뭐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은 되겠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산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싣고 어디로 가요? 조직으로 가서 셀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산소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을 싸고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셀에서 이제 대사산물인 CO2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일로 보내고 일로 가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예, 요게 이제 폐포의 어떤 역할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포도 기능이 잘 돼야 되고 혈관도 기능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
되어 조직세포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CO2는 모세혈관에서 CO2로, 아니, 폐포로 가서 밖으로 이제 배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떤 이런 걸 할 때마다 저는 항상 느낍니다. 진짜 어메이징 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체의 어떤 구조나 기능들이 어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예,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기적이다. 뭐 아니면 뭐 진짜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거 진짜 어메이징하다. 이런 말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간다는 게. 그 다음에 페포 알베올라의 어떤 세포 구성을 보니까요. 1형 세포, 페포세포, 2형 페포세포, 3형 페포세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형 페포세포가 있죠.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는데 이거는 페포의 상피를 형성하는 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가 확산되는 가스 교환 부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1형 페포세포. 그 다음 2형 페포세포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 페포가 여기도 있고 다 있을 건 아니에요.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거는 표면 활성제를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표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건데 서펙턴트요.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풍선 불어보셨죠? 풍선을 계속 불면 터지잖아요. 그럼 페포도 공기가 계속 들어가면 터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터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뭐다? 서펙턴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쪼그라들어도 들어붙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가 바로 표면 활성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포 표면을 이렇게 이제 촉촉히 적셔가지고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표면 장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결국 호흡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 활성제가 여기 E형 페포세포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나 미숙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딱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 집어넣어준다던가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표면 활성제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이게 폐포가 확장될 때 이게 만들어져요. 예, 만들어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없잖아. 적절하게 분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폐포가 허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삼형 폐포세포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식세포, 저스트셀이라고도 하는데 대식세포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나죠? 예, 감염에 어떤 대항하는 매우 중요한 방어기전 중에 하나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대식세포, 폐포 주머니에 존재를 하고 이거는 세균이나 이물질을 폐포 표면으로부터 포식해서 제거하는 세균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포에는 1형, 2형, 3형의 세포가 있고 셀이 있고 1형은 상피, 가스 익스체인지 하는 부위이다. 2형은 뭐예요? 표면 활성제 만들어내는 세포이다. 3형은 대식세포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게 국시에 나진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간호사로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알고 간호를 한다면 훨씬 더 질 높은 그러니까 간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소라시 케이지, 립 케이지, 그 뭐죠? 흉곽은 여기 갈비뼈 립, 12개 립하고 뒤에 척추하고 흉골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허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하트가 있고 그런 것들을 흉곽이 보호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예, 늑간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죠? 횡격막 여기 있네요. 횡격막이 위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너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어메이징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흉곽에 갈비뼈가 없다면 뭐예요? 심장하고 폐가 그냥 피부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유 잘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또 보호 장치를 해놓은 거죠. 머리도 마찬가지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라시 케이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흉막이 있습니다. 플루라. 자, 플루라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폐가 있고요. 여기를 싸고 있는 막과 또 바깥에를 싸고 있는 막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앞에가 그 안을 싸고 있는 게 뭐냐면 장측 흉막이거든요. 요 보세요. 여기 바로. 그러니까 여기 고랑에까지 다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이거는 비세랄 플루라는 붙어 있는 거고, 여기 옆에 이렇게 있죠. 또 하나, 이거는 뭐예요? 벽측 흉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리에탈 플루라라고 하죠. 이 그림이 좀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이 그림을 좀 같이 넣어봤고요. 그리고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여기 보시면 요 사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흉막강, 플루랄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아니면 플루랄 캐비티, 여기는 포텐셜 스페이스. 그래서 보시면 20에서 25mm 정도의 장액성 액체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윤활제 역할을 하고 흡기 시에 폐가 팽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뭐다? 플루랄 캐비티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거 차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공기가 차거나 피가 차거나 그러면 폐가 이렇게 팽창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그러니까 빨리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플루라가 있고, 뭐 플루라에서는 기흉, 혈용 아니면 늑막염, 흉막염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뭐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여기 종격동이 있습니다. 종격동. 그래서 여기죠, 여기. 종격동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정상 흡기와 호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거는 압력의 차이예요. 압력의 차이. 그래서 흉막강이 여기 플루랄 캐비티에는 항상 음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호흡 운동하고 폐팽창이 가능하게 이제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소 이거 뭐죠? 가스 이동은 뭐예요? 분압 차이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잖아요. 대기압 760이에요. 폐 안에 759예요. 그 다음에 여기 플루랄 캐비티 754예요. 그러니까 흡기 시에 이렇게 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퍼질 수 있고, 요거 다이어프램, 그러니까 뭐죠 이거? 횡격막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우리가 들이마시면 이렇게 쫙 펴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또 보이겠죠. 그리고 호기 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올라오면서 여기가 이제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죠? 아까 여기 759였는데 763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757이고 여기는 76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근육과 같이 여기 이거 다이어프램 흉막 그 뭐죠? 뭐지 이게? 횡격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게 뭐죠? 이게 흡기 시에 이제 이거는 호기 시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 흉막강 압이 대기보다 낮은 음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호흡 운동하고 폐팽창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흡기 시에는 횡격막이 수축해가지고 이렇게 들이마시면은 복강 쪽으로 내려가면서 대기압보다 낮은 음압이 돼가지고 폐가 팽창을 하고 공기는 이제 폐포내로 밀려 들어가는 그런 작용을 하고, 호기 시에는 반대로 이제 횡격막이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었죠. 예, 가슴 세로칸 아니면 종격동, 여기 종격동입니다. 그래서 종격동은 좌우 늑막강 사이의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흉곽의 중앙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대동맥도 있고 흉선도 있고 심장도 있고 심막도 있고 기도, 식기관, 식도, 미주신경, 흉관, 림프절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위치가 바로 잡혀져 있어야 이런 것들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면 그걸 종격동 편위라고 하죠. 그죠? 종격동이 위치가 이렇게 편의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 이거는 뭐 달랑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격이 연결되어 있는 신경, 혈관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자리에 있던 것이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위치한다면 뭐예요? 이 기능들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종격동 편위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바로 여기가 종격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폐순환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전신순환이 뭐죠?
보통 이제 여기 좌심실에서 뭐예요?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죠.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세혈관에서 뭐예요? 산소를 주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싣고 와가지고 이렇게 오죠. 그래서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판막을 거쳐서 오심실로 간 다음에 지금 여기 CO2가 많다라고 보시면 이거를 다시 일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또 여기다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폐라는 안전장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폐로 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가스 교환을 한다라는 거죠. 우심실에서 나온 피가 폐에서 다시 산소를 공급받아가지고 여기 산소가 많은, 이를테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구성이 엄청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가스 교환을 해서 산소가 많은 피를 좌심방으로 들어가고 또 좌심실로 가서 전신에 내보내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루어지는데 여기 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펄머너리 서큘레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뭐지? 우심실에서 펄머너리 헤드 폐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 들어오는 거는 펄머너리 베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이제 그림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여기 하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트에서 이건 정맥이죠. 들어오는 거죠. 그죠? 들어가는 거고 여기 아니 여기 동맥이죠. 예, 동맥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우심실이잖아요. 우심실에서 폐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폐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예, 폐 쪽으로. 폐동맥, 예, 폐동맥 쪽으로 가서 이제 가스 교환을 하고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레프트 아트리움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여러분이 하트와 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기 곤란한 저기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이 꼭 폐 문제만 있어서 오지 않잖아. 하트, 그러니까 우려성 심부전 이런 거 있을 때도 호흡 곤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정말 어메이징 하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또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나토미는 훑어봤고요. 이제 피지올로지 생리로 가볼게요. 자, 호흡기의 주기능은 뭡니까?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였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거였고 이게 이제 주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체외로 열을 발산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호흡기의 주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환기와 관류가 있거든요. 환기. 뭐예요? 기도를 따라 폐로 드나드는 공기의 흐름이라고 됐습니다. 공기의 흐름. 그게 뭐다? 벤틸레이션, 환기다. 관류는 뭐예요? 관류는 혈액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폐포가 있었고 모세혈관을 싸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도 아주 정상적으로 기능을 잘 해야 되겠고 여기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환기는 결국은 분압이 높은 공기가 폐로 들어가고 또 세포 대사 결과 생성된 CO2가 체외로 배출되는 과정 그게 뭐다? 벤틸레이션이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고 환기의 조건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입하고 코를 지나서 인두, 후두, 기관, 뭐예요? 기관지 해가지고 폐포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길들이, 이 여정들이 뭐예요? 막힘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폐가 탄성이 있어야 돼서, 그러니까 수능도가 좋아야 되고, 또 흉곽을 구성하는 근육들이 튼튼해서, 일단은 호흡 운동할 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결국 벤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환기 관류 레이트가 있어요. Ventilation Perfusion Rate라 해서 여기 VP가 아니고요. VQ입니다. VQ. 그래서 여기서 V는 효율적인 가스 교환, 환기 공기 흐름을 말하고 Q는 관류, 혈액의 흐름이라는 거고 만약에 VQ 미스매치라고 나온다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정상은 그럼 뭐냐? 자, 여기 벤틸레이션을 보통 양을 4리터 1분에 그 다음에 여기 혈액은 5리터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 되어 있고 이거를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비율로 나타내 보니
뭐예요? 0.8대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폐포의 어떤 뭐죠? 가지고 있는 것이 4리터, 여기가 5리터. 그래서 0.8대 1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정상. 0.8대 1이 정상이다. 그래서 VQ 레시오는 0.8대 1이 정상이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잖아요.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뭐예요? 요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폐포도 문제 없고 모세혈관도 문제가 없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 얼마라 그랬죠? 0.8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0.8대 1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정상인데 여기가 막혔다. 그죠? 여기가 뭐라 그랬죠? 4, 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5면 여기가 한 3이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4대 5는 0.8대 1이잖아요. 그죠? 0.8대 1인데 그럼 3대 5면은 어떻게 될까? 0.6대 1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입니다. 자, 낮은 환기 관류비, 이거는 뭐냐면 low VQ 레시오는 관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기가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라는 거죠. 예,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높은 거는 그 반대의 경우겠죠. 여기는 정상인데 여기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이를테면 뭐 4가 된다거나 아니면 3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 VQ 레시오는 환기량은 정상인데 여기 혈류가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양쪽 다 블락이 이루어져 있네. 그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가스 교환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림이 아주 심플하게 잘 되어 있는데 환기 관류 불균형에 대해서, 미스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교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스 교환은 아까 왜 폐포, 그러니까 가스 교환이 어디서부터 막 대기압이 우리가 이제 기관지, 폐를 통해서 이렇게 폐까지 오고, 폐포에서 어디 혈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혈관에서 조직 세포로 가고, 이런 과정에서 가스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가스 익스체인지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가스 익스체인지는 어떤 작용에 의해서 물질 이동의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확산은 뭡니까? 높은 농도의 구간에서 낮은 농도의 구간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거 물질 이동 배울 때 뭐 능동수송 뭐 있었지? 삼투압에 의한 이동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수송 같은 경우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서 에너지가 필요한 물질 이동 방법이었잖아. 근데 이거 확산은 그게 아니죠. 저절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향수 냄새 아니면 방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예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죠. 그래서 대기와 폐포 내 공기, 혈액 사이 모세혈관과 혈액 내 조직세포 이런 곳에서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우리 온몸이 조직이 1분간에 소비하는 산소량은요, 분당 250ml라고 하고, 또 만들어지는 거는 200ml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250 정도 쓰고요. 또 그거를 대사작용을 막 하면서 1분에 한 200 정도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두 대기에서 흡입이 되죠, 보통. 그죠? 그리고 CO2는 몸 밖으로 배출하고요. 우리가 호흡에서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잖아요. 외호흡은 뭐냐면은 폐내 폐포하고 모세혈관이요. 폐포, 알베올러스, 그 다음에 여기 혈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외호흡이라 하고, 여기 조직세포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거는 내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호흡, 내호흡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호흡은 뭐 폐포하고 모세혈관, 여기 가스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호흡은 뭐냐면은 혈액과 조직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이렇게 또 CO2가 이쪽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CO2가 여기 40이고 46이니까 요거 V는 배인을 얘기하는 거고 A는 아테를 얘기하는 건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조직 셀까지 그림에 넣어놨고요. 어쨌든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은 가스의 분압차에 의해서 무슨 뭐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여기에 있는 압력들을 이렇게 수치로 보시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분압이 뭐 혈액에는 얼마인데 뭐 그런 거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정상적인 가스 교환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하려면 폐포 내에 충분히 산소 농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산소가 이동하려면 헤모글로빈에 싣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어요. 산소를 싣고 가려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폐포산소의 확산 능력, 그리고 혈색소의 운반 능력.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조직으로 갔다면 여기 셀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세포의 능력,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가스 교환을 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흡 생리에서 폐수 농도, 탄성 반동, 기도 저항 이런 것들도 또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요. 폐수 농도는 압력을 가했을 때 폐가 팽창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팽창이 잘 되면 폐 수농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에 어떤 수분이 차는 걸 수분이 차는 걸 뭐라고 하죠? 예, 그거를 폐 부종이라고 하죠. 이럴 때나 아니면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뭐 이런 거나 또 뭐죠? 폐 섬유화 뭐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염증 생긴 흉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폐 수농도는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탄성 반동이 있는데 확장된 폐를 팽창되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폐 수농도하고 탄성 반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팽창하는 정도고 이건 되돌리는 그런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저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마시는 동안 기도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 클수록 호흡은 힘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엠브로 기도 유지를 이렇게 할 때 엠브를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들어가 줘야 되는데 탁 막히는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기도정이 있다라고 보고 그럴 때는 바로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흡기 동안 기도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 뭐다? Airway Resistance, 기도 저항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기도는 흡기 때 넓어지고 호기 때는 좁아지니까 이때 기도 저항은 내뱉을 때 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도 저항이 클수록 호기량은 적어지고 기도가 충분히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이런 폐질환에서도 기도 저항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스 운반, 호흡 생수에서 가스 운반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산소 해리 곡선이에요. 헤모글로빈의 산소 해리 곡선. 그 산소 해리 곡선은 뭐예요? 산소를 버리는 거잖아, 해리는. 그러니까 붓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잖아. 그죠? 버리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뭐죠? 여기 이 그림은, PaO2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산소 혈색소, 포화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혈색소의 산소 해리곡선, 이 그림은 뭐냐면은, 동맥혈 산소 분압이죠. PaO2, 그 다음에 혈색소,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와를 관계를 나타내는 S자형 곡선. 이건 결국 뭐냐면 혈색소하고 산소의 친화성을 나타내주는 그림이다. 이제 이렇게 해리곡선은 S자형으로 되어 있어. 직선으로 쫙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S자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여기는 정상인 거고 좌측으로 갈수록 이거는 뭐겠어요? 이쪽은 폐 쪽을 의미하겠죠? 이쪽은 이제 조직 쪽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산소가 조직으로 운반되는 방법이요. 98.5%는 산화혈색소에 싣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1.5% 정도는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이제 산소가 조직으로 보세요. 폐포, 혈관, 그 다음에 여기 조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여기를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은요.
뭐라고요? 헤모글로빈에 그러니까 붙어서 가요. 여기 이렇게 뭐죠? 헤모글로빈에 산소를 4개 정도 이렇게 싣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4개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들은 사실 산소가 붙어 있는 구조들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뭐 나오지만 pH나 체온, 뭐 CO2, 뭐 DPG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뭐 좋기는 하나, 헤모글로빈 감사 땡큐이긴 하나, 이제 그런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화혈색소는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혈색소를 말하는 거고요. O2 세츄레이션, SaO2는 뭐냐면 산소와 실제 결합되어 있는 혈색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퍼센테이지로 표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PaO2가 100일 경우에는 여기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다 붙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98% 정도 될 것이다. PaO2가 100이면 98% 정도 될 것이고 PaO2가 여기 40 정도이면 75 정도 될 것이다. 75, 4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PaO2는 정상이 80에서 100이에요. 80에서 100. 볼까요? 비슷하죠? 별로 차이가 없죠? 그죠? 80에서 100 사이는 차이가 없어요. PaO2 아시겠죠? 그래서 PaO2는 정상이 80에서 100인데 어쨌든 여기에 산소 포화도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고 70까지도 볼까? 70까지도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죠? 예, 변화는 없는데 60으로 가볼까요? 확 떨어지네요. 그죠? 떨어지고 40, 30 더 떨어지고 20이면 완전 더 떨어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PaO2가 100이면은 98% 정도 유지된다는 거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40으로 뚝 떨어졌다. PaO2가 그러면 뭐예요? O2 세츄레이션이 75%로 딱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임상 가시면 아시겠지만 O2 세츄레이션은 보통 95에서 100 정도로 유지하도록 우리가 좀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75% 떨어졌다는 것은 PaO2가 40으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곡선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혈색소의 산소 해리 곡선은 뭡니까? 이게 뭐예요? 디스어소시에이션? 뭐예요, 이거? 해리는 조직에 줄 때 우리 산소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에서 헤모글로빈,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 산소를 막 4개를 싣고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조직으로 산소 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해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파란 거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게 조직 쪽인데, 이렇게 해리가 되는 그런 조건이 뭐냐면, pH가 내려간다는 건 산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체온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CO2가 올라가고, DPG는 올라가고, 요런 pH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뭐예요? 해리가 잘 된다라는 뜻인 거죠. 산소가 떨어져 나간다. 이제 산소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CO2가 많으니까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이쪽에서는 반대로 이제 산소가 많이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이 붙는다. 이렇게 pH가 올라간다는 건 알칼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알칼리. 이건 산이고. 그래서 알칼리 체온이 내려가거나 CO2가 내려가면 이제 산소 포화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H2가 만약에 95 정도 되면 산소 포화도는 97, 크게 변화가 없어요. 70은 70으로 감소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20에서 60, 여기가 뭐냐면은 60, 20에서 60, 여기가 완전히 급경사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급경사 확 떨어지죠. 그죠? 여기서는 O2 세츄레이션도 확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O2 세츄레이션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헤모글로빈이 그거 산소랑 붙는 그런 거가 산소 포화도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결국 산소를 많이 못 싣고 갈 거고, 그러니까 조직으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aO2 같은 게 육식 같은 경우는 산소 포화도가 85% 정도 되는 거고, 그 이하로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산소를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해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될 최소 동맥혈 산소 분압이 뭐다? 60이라는 거죠. 그리고 PaO2가 정상은 80에서 100이지만 최소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60이다라는 거. 60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쪽이 이제 우측이고 이게 좌측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까 이거 이제 폐로 가는 거, 폐 상황. 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이제 이쪽으로 산소가 많이 붙어야 되겠고, 이쪽은 뭐예요? 조직의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산소와 혈색소의親和성이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붙는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면 조직으로 산소 해리시키는 거는 좀 적어진다는 얘기인데, 원인이 pH가 올라간다는 건 알칼리증이고, 체온이 내려가고 CO2가 저하됐을 경우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친화성이 낮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죠? 원인은 산증이나 반대죠. 위랑 반대. PaCO2 상승, 그 다음에 DPG. 이런 것들이 상승했을 때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서 뭐예요? 산소가 해리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는 감소하고 조직으로 산소 요리는 증가되는 보통 이제 만약에 O2 세츄레이션이 주어진 산소 분압하에서 산소 포화도는 감소하고 조직으로의 산소 요리는 증가되는 이제 이런 결과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CO2는 보통 그러면 산소는 아까 98%가 거의 98.5%가 헤모글로빈에 얹어서 간다 그랬잖아요. CO2는 어떻게 갈 거냐면 CO2도 95% 혈색소와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고 5%는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운반이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보통 CO2는 이 가스가 물과 잘 이렇게 혈장에 있는 물과 이렇게 합쳐져요. 그리고 이거 중탄산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H2CO3가 되고, 이것은 결국 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수소이온하고 중탄산 염으로. 이제 이래서 이건 물에 잘 녹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갈 때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CO2가 많아지면 왜 수소이온이 많아지는 거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잘못해서 CO2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은 뭐예요? 수소이온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산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요 식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또 일산화탄소 있죠, CO. 이거는 뭐냐면은 낮은 분압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고, 그래서 산소보다 더 단단하게 헤모글로빈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한 200배 정도 뭐 결합력이 좀 높다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산화탄소의 어떤 이거가 옛날에 한번 국시해 놨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산화탄소가 낮은 분압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빨리 흡입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나? 뭐 이런 국시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롱롱타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효과라는 것은 대사가 활발한 조직에서 pH가 낮아지고 산소 분압도 낮아지기 때문에 산소가 해리가 쉽게 된다. 뭐 이런 효과가 보호 효과라는 거고, 참고로 DPG는 2,3-DPG는 적혈구의 해당 과정에서 생산되는 물질이에요. 적혈구의 해당 과정. 이거는 혈색소와 결합해서 뭐예요? 혈색소,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에 이게 붙어가지고 뭐예요? 산소를 그러니까 빨리 떼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DPG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산염기 균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폐에서는 CO2 배출을 통해서 수소이온의 균형을 유지를 한다는 거 앞에 그림에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호흡성 장애가 생기면, 호흡 질환이나 장애가 생기면 호흡성 산증이나 알칼리증이 발생을 하고 수소이온 불균형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 호흡성 산증은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돼서 고탄산혈증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호흡성 알칼리증은 CO2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호흡 조절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조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절이 되는 것이 우리가 뭐 수의적으로 그러니까 숨을 쉬었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절로 조절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호흡인데요. 이 호흡을 그러면은 어디서 조절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 조절은 이렇게 연수와 뭐죠? 거기 메둘라 오블롱가타, 그러니까 연수하고 뇌교 폰지에서 두 군데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 이걸 호흡 중추라고 그래요. 연수하고 뇌교를 호흡 중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신경성 조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조절하는 부위가 있어요. 숨 쉬는 것을 대뇌 피질 아니면 시상하부,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에 의해서도, 왜냐하면 호흡하는 것이 늑간근이나 아니면 횡격막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정보를 받아서 또 대뇌로 보내가지고 움직여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데는 여러분 이렇게 호흡 중추가 있고, 그 다음에 대뇌 피질 아니면 호흡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화학성 조절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신경설 조절이나 아니면 화학적 조절 이런 것들로 우리 숨 쉬는 것이 조절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뭐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그냥 뭐 숨 들이쉬고 내쉬고 내가 조절할 수 있구나, 뭐 아니면 조절해도 되는구나,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정말 디테일한 어떤 중추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이렇게 작용을 이제 이끌어낸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중추화학 수용체도 있고 말초화학 수용체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우리가 판독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뇌에서 판독을 해가지고 CO2가 많은지 O2가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읽고 이제 우리 호흡 중추인 연수나 교내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호흡 근육 너 움직여라 이렇게 되고, 대뇌피질에서도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래서 이제 호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결국 호흡을 하는 데는 중추신경도 있고 중추화학 수용체도 있고 말초화학 수용체도 있고 근육도 있고 대뇌피질도 작용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호흡 조절 중추하면 연수하고 뇌교 이것만 기억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뇌교하고 연수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 부위, 이게 뭐냐면 뇌간이죠. 브레인 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뇌간,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뇌간이 호흡 조절 중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뇌간이 브레인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뇌간에는 호흡 조절 중추인 뇌교와 연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뇌교에는 호흡 조정 중추가 있고 지속성 흡식 중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에도 배측 호흡근, 그 다음에 호흡군이에요. 그룹이에요. 그룹. 배측 호흡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측 호흡군이 있고요. 이렇게 복합체가 또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렸고요. 뭐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볼게요. 자, 호흡은 연수, 뇌교, 여기에서 이제 이게 호흡 중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 근육 운동, 그 다음에 대뇌 피질,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호흡은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고 어느 정도 수의적으로도 조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호흡 중추랑 함은 레스피레이터 센터는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연수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는 뇌교에 이렇게 호흡 중추가 신경세포 그룹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복합체가 있고 호흡 중추가 있고요. 여기 배측 호흡군, 복측 호흡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수를 보면은 호흡 중추 기본 호흡 주기를 결정하거든요. 연수에서 기본 호흡 주기를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흡입 뉴런 신경이 자극돼서 흡입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날숨 뉴런, 이거는 뭐예요? 호기죠. 그래서 이게 날숨, 호기를 야기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배측,
여기 있죠? 배측, 호흡근은 흡식 중추이고 복측은 호식 중추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연수의 호흡 중추, 연수의 호흡 중추, 여기는 마약 작용에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몰핀 같은 거는 여기를 억압해가지고 호흡수를 느리게 하고 또 너무 많이 또 과용을 하면은 호흡이 또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비되고 이래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몰핀 같은 마약을 쓸 때 호흡을 잘 체크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이렇게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뇌교로 가보면 뇌교 있네요. 뇌교, 폰즈. 여기에는 그러니까 호식 조절 중추하고 지속성, 흡식 중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 양상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고, 흡기가 절정에 달하면 흡식 중추를 억제해가지고 호흡을 조정을 하고요. 1회 호흡량의 크기 제한, 2차적으로 호흡수를 조절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뇌교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 섬유가 또 있겠죠. 그래서 연수의 호흡 중추에서 이제 척수로 이렇게 분포가 하고 있고요. 신경섬유는 뭡니까? 척수의 경수 부위에서 여기 경수 부위에서 횡격막에 있는 횡격막 여기죠. 횡격막 신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횡격막과 다른 호흡 근육들 이런 것들은 수의적이고 특히 대뇌피질이라는 고위뇌중추의 신호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대뇌피질은 의식적인 호흡 조절에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뇌간, 여기 뇌간은 브레인스템은 정상적인 호흡들하고 호흡 깊이를 결정합니다. 호흡 양상, 그러니까 호흡 정상적인 호흡하고 호흡 깊이를 여기서 브레인스템에서 결정을 하고요. 시상하부하고 여기 시상하부하고 대뇌피질 여기 부분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거 뇌관을 자극하고 여기에서도 호흡 양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장 수용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팽창이 되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흡기 시에 그죠? 폐가 팽창이 되면 더 이상 이제 들어오지 마 됐어 대체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흡기가 차단하는 이런 신장 수용기의 기능도 호흡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이걸 헤링브로이어 반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헤링브로이어 반사는 폐의 과잉 팽창을 예방하는 어떤 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교 이렇게 호흡 중추 한번 얘기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추 화학 수용체. 그러니까 이제 호흡 조절은 신경성과 화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화학 수용체도 중추가 있고 말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추 화학 수용체에 센트럴 케모 리셉터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다고요? 연수. 그러니까 연수는 그 신경성 조절도 하고 화학성 조절도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추 화학 수용체는 뭐냐면 뇌척수액 CSF 내의 pH와 CO2 농도 변화에 따라서 호흡 중추를 조절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CO2는 BBB를 잘 통과해가지고 물과 결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중탄산의 어떤 그 전환 효소에 의해서 H2CO3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요것은 다시 이제 전해질로 수소이온하고 중탄산 이온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용을 거치고 또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CO2가 어디로 가는 거? CO2가 이제 우리가 CO2가 오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요? 혈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폐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CO2가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소이온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변화하면 뇌척수액 속에 수소이온 농도도 변화해서 pH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O2가 이렇게 증가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호흡수가 빨라지고 증가되면은 pH는 감소할 거란 겁니다. CO2가 증가되면은 pH가 감소된다는 건 수소이온이 많아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산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호흡수가 빨라지고 과다환기,
그러니까 CO2를 내보내기 위한 그런 작용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피 속에 CO2가 감소를 하게 된다면 CO2가 감소를 한다는 것은 알칼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감소되는 이런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신경성 조절, 화학성 조절, 호흡을 그렇게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학도 중추가 있고 말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추 화학 수용체는 어디에? 연수에 있다라는 거고, 뇌척수액의 pH와 CO2 농도 변화를 읽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호흡을 하게 하는 거, 조절하게 하는 거가 바로 중추 화학 수용체의 역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수용체 중에서 말초가 있네요. 말초 화학 수용체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연수에 있는 건 중추 화학 수용체고 말초에 있는 거는 이제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대동맥 소체, 그 다음에 경동맥 소체 이런 데에 뭐가 있다? 화학 수용체 리셉터가 있다라는 거죠. 케모 리셉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에요. 요걸 읽어요. 그러니까 동맥 속에 아까 중추화학 수용체는 CSF 뇌척수액에 있는 CO2와 pH를 이렇게 농도를 판독한다고 그러니까 판독이라보다 리딩 읽어가지고 그 정보를 읽어가지고 작용하는 거고, 말초화학 수용체는 뭐예요? 동맥 속에 있는 산소 분압 요걸로 이제 뭐예요? 읽는다는 거죠. 그걸 읽어가지고 이제 호흡을 이제 작용하게 하는 호흡이 일어나게 하는 호흡을 조절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O2가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흡 중추를 자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산소혈증이 발생을 하면은 그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여기가 자극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혈관이 다 흐를 거 아닙니까? 이게 대동맥 이런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동맥에 흐르는 동맥 안에서 있는 산소 분압을 이제 읽어가지고 야 산소가 부족해. 어떻게 빨리 숨 쉬어야 되겠어. 이래서 이제 그 호흡 중추를 자극하게 돼가지고 환기가 이제 증가시키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압력 수용기가 있어요. 바로 리셉터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동맥동 여기, 그 다음에 경동맥동 여기, 경동맥동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압력 수용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요, 혈압의 급격한 상승에 반응해서 호흡 중추를 일시적으로 억압해서 호흡을 느리고 얕게 하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초화학 수용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압력 수용기도 호흡 조절에 이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면은 만성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추성 화학 수용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아까 연수에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뭐라고요? 중추성 화학 수용체가 이것을 읽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동맥혈내 산소 농도 저하를 읽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읽게 되는 거예요. 읽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신경계 통로를 통해서 흥분을 호흡 중추로 보내서 호흡수를 증가시키게 되죠, 보통. 자, 증가시키게 되고요. 또 뭐냐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CO2가 이렇게 농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CO2 올라가는 것을 여기서 읽어야 되잖아요. 읽는데 너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이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CO2 농도. 에라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상태죠. 그러면서 뭘로 조절을 하게 되냐면 산소로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상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테면 COPD 환자들한테 숨쉬기 막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환자들은 이미 CO2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말초화학 수용체에서 아이 그래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이런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인데 그럼 산소를 계속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CO2는 지금 될 대로 되라 냅둔 상태고 산소를 계속 올리면 그 산소 농도를 읽고 어라 지금 산소가 너무 많이 올라갔네? 아, 그럼 숨 안 쉬어도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 운동이 없어져서 무호흡하고 뭐예요? 익스파이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OPD 환자의 고농도 산소 위험성이 이게 이제 국시 출제가 한 번씩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뭐죠? 호흡기계 아나토미하고 피지올로지를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부 생리를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알고 가시면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리한 골치를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뭐 인지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